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하면서 앞서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함께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은 당의 분열이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탈당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10명의 친윤 이철규 의원이 최종 포함되면서 윤심 공천 우려가 제기되자 한동훈 위원장이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첫 회의를 갖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세비를 반납하자는 제안에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도 월급을 반납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개선에 대한 찬반을 묻는 채권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권이 길게는 넉 달 동안 유예되는데 동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협력업체 임금체불 우려의 전수조사도 실시됩니다.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로 몰래한 녹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일 뿐 아동학대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위가 물러가자 공기가 탁해지며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 유입되며 대기질이 더 악화하겠습니다. YTN 뉴스앤이슈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하며 제3지대 신당론을 펼쳐온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원들에게 23년 동안 몸담아온 당을 떠나는 데 대한 용서를 구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당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거라며 설 명절 전까지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결국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승리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속한 당신과 함께가 내일 공동으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신과 함께 측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두 세력이 함께하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도 큰 틀에서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역할 분담, 총선 전략에 대한 판단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4월 총선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현역 의원은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 초선 이종성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되며 이른바 윤심 공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지금 당을 이끄는 건 자신이라며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공천관리위원들의 4월 총선 불출마설에 대해선 그런 규정이 있지 않다면서 부인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를 주도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모레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5명 규모로 구성된 민주당 공관위는 후보자 공모와 면접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하위 20% 국회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국회의원 세비 카드를 펼쳐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 받았던 세비를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며 야당을 압박하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만약 무죄가 나올 경우 수사한 검사 월급도 깎을 것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고, 그리고 네. 두 번째,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면 그 해당 수사, 그 영장 청구했던 검사 월급 한 30% 깎고, 그다음에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그 검사 수사기간 동안 검사 월급 전부 다 100% 안 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절하게 행정 권력 또 검찰 권력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견제 수단을 마련한다면 저희는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내려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이후 당내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전격 탈당을 선언했죠. 오늘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제3지대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탈당한 조응천 의원,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퇴원 일성을 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쟁 같은 정치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내를 먼저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께서 어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그 양당의 문제로 보실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이걸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정치. 사실 민주당 내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희망 없다고 지금 나온 건데 당장 당내에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은 아시잖아요. 적대적인 거. 뭐 조롱과 비난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협박, 총알 한 방 쏴주겠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대표께서는 당신이 테러 당하신 거 그 계기로 이런 당내에서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테러가 꼭 그 물리적인 테러뿐만 아니고 언어 테러, 폭력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편 탈당 선언을 목적에 두고 잔류를 선택한 윤영찬 의원의 행보를 놓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윤 의원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컷오프 가능성이 커지자 잔류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친이낙연계 신경민 전 의원은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윤 의원 지역구는 자객들이 윤 의원을 공천 탈락시키기 위해 시끌시끌한 지역구라면서도 심경 변화의 배경에는 친문 인사들의 설득이 있었다는 건데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매우 섭섭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의원의 지역구가 윤 의원한테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강경 지지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 의원은 반드시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 그래서 거기 대표 선수로 간 1번 자객이 현근택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 1번 자객이 연말에 막년회를 하다가 2번 자객 팀들하고 막년회를 하다가 2번 자객 팀원하고 말하자면 성희롱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좀 많이 서운해하시지 않으신가요? 서운하죠. 무척 서운하죠. 윤영찬 의원은 원상팀들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상의했고 도모를 해왔던 사람인데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공표하고 그 길로 가겠다는데 더 이상 말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연일 화제인데요. 한 위원장이 입은 티셔츠에도 눈길이 쏠렸습니다. 1992년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연도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부산 민심을 흔들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오히려 가슴을 치며 지켜본 롯데 팬도 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1992 이후에 우승을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롱의 의미거든요. 부산 출신 분들한테 롯데 이야기하면은 너무 롯데 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92년 이후로 너희는 우승 못 해봤지라는 얘기가 물론 아니겠지만은 사실 그냥 부산의 힙한 아이템 하나 장착하고 하셨다. 저는 부산도 부산의 지도자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문재인 등 부산의 오히려 지도자는 다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정치인들 육성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아마 부산의 다선 의원도 오히려 다 자를걸요? 이준석 위원장의 마지막 한마디. 부산 다선 의원들 다 자를 수도 있다. 실제 부산 다선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산 5선 조경태 의원은 용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공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지도부 체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바로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시비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언론의 그 비판이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한 공천 또 어떤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논란이 되었던 그 공천 시스템을 저는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냥 낙하산으로 누가 내려온 데가 힘 있는 어떤 뭐 분의 어떤 그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엄격한 편이거든요. 내려오는 것은 자유지만 아마 쉽게 안착하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의 총선 출마설에 전북 전주 을 지역구가 한마디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직 총선 출마는커녕 민주당 입당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예비 후보들이 전략 공천은 안 된다며 이 검사장 전제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을 선거구에서만 9년째 활동 중인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총선 3수를 앞두고 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건 다름 아닌 전주을 지역구 전략공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이 일도 없다. 그런 가능성은 일도 없다. 그분이 여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2021년부터 전주을 민심을 다져온 예비 후보자의 발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모 씨는 영입 대상 자체로 거론된 바가 없고 호남에서 전략공천을 해서 일방적으로 내리꽂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그분 또는 이모 씨로 언급해 날을 세운 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행보에 나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전날 저녁 전주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 정작 이 검사장은 여권과 검찰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뿐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사단이 이렇게 나라를 펼치고 있는 거고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이 검사장이 전주을에서 경선에 나서거나 경선을 건너뛰고 전략공천 될 수 있다는 추측만 무성한 상황. 그래서 짐을 풀기도 전에 견제구가 잇따르는 겁니다. 지난 총선 당 경선에서 이상직 전 의원에게 패했던 이덕춘 변호사도 이 검사장 전략공천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호남에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득권 챙기기로 비칠 수 있어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말고도 고종윤, 박진만, 성치두 예비후보 등도 뛰어들어 민주당 전주을 경선은 이미 포화의 포화 상태. 본선에 가더라도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등 쟁쟁한 경쟁자들과 최소 3파전을 벌여야 하는 만큼 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들이 가야 할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내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70대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인구 구조는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이상 유권자 규모는 처음으로 20대와 30대를 합친 유권자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400여만 명입니다. 이 중에 60세 이상이 31.43%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20대와 30대를 합친 인구는 28%밖에 되지 않았는데 60대 이상보다 100만 명이 넘게 적은 겁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변화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모두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60대와 7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해서 4년 만에 유권자 지형이 크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는 4월 총선은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젊은 세대보다 많은 선거로 치러지게 됩니다. 통상 노년층 투표율은 젊은 층보다 높죠. 세대별 역전 속에서 치러지는 첫 총선이라 노년층의 선거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노년층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해 기초연금 증액이나 정년 연장 같은 맞춤형 공약과 노인 복지 정책을 쏟아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소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 당의 선거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려 46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여러 리조트를 돌며 1년 넘게 호화 생활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올린 SNS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횡령 사실이 확인된 게 지난 2022년 9월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의 팀장으로 있던 44살 최모 씨가 돈에 손을 댄 겁니다. 범행은 여러 달에 걸쳐서 있었는데 초반에는 1억 원 정도 빼돌리다가 마지막엔 42억 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로 빼내기도 했습니다. 모두 46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의료기관으로 갈 요양급여를 전산상으로는 지급됐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이었는데 수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확인됐을 땐 이미 최 씨는 휴가를 내고 해외로 도망친 다음이었는데요. 횡령 금액이 컸기 때문에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경찰 추적을 피했는데 결국 필리핀에서 붙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주한 지 무려 1년 4개월 만이었는데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잡혔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검거 당시 모습입니다. 반팔 반바지에 짐가방을 들고 있었는데요. 우리 경찰과 현지 이민청이 최 씨를 함께 붙잡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 멍한 표정으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거 당시 화면 보겠습니다. 이민청에서 오셨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네.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1년 넘게 추적을 했었는데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거 상황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시간만 5시간이라고 합니다. 자칫 경찰이 왔다는 게 들통나면 검거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리조트에 있는 걸 확신하는 데는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 치열한 눈치 싸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 씨가 리조트 관계자를 포섭한 정황을 확인했고요. 이에 경찰은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문하면서 오히려 세탁물을 수거하는 직원을 통해 최 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리조트에 묵고 있다는 단서는 최 씨 여자친구 SNS 기록에서 잡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 주변인들의 SNS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 접속 기록도 최 씨를 추적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네, 그럼 최 씨는 1년 넘게 필리핀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최 씨가 잡히긴 했지만 신병이 아직 우리 경찰로 넘어온 게 아니라서 제대로 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1년 4개월 동안 6, 7차례 정도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이 파악한 것만 이 정도니까 훨씬 더 많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가 골프를 친다는 첩보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붙잡힌 곳도 마닐라에 있는 고급 리조트로 확인됩니다. 최 씨가 은신하면서 도망쳤다기보단 숙소를 자주 옮기면서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무려 46억 원인데 횡령한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마지막에 묵었던 숙소에서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횡령한 돈이 어디 있는지 정도를 물어봤다 하는데 최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계좌에 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 씨가 횡령한 돈이 무려 46억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7억 원 정도만 회수한 상태인데요. 나머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최 씨가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 만큼 현지 이민청과 협조만 잘 되면 길면 보름 정도 뒤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벽 시간 고열에 시달리는 3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았다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소아과가 문을 여는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는데 YTN 취재진이 야간 어린이 응급실 진료가 가능한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새벽 내 아이를 키우는 최지훈 씨 부부는 3살 막내 아들이 40도 가까이 열이 오르자 급히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아 곧바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으니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어디 병원에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 병원은 소아 전문의가 없으니까 응급실에 못 들어갑니다. 119에서 가까운 병원 번호를 보내줬지만 이들 병원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가 어렵다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최 씨 부부는 아이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픈 것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속상하죠. 지금 시각은 밤 11시입니다.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대학병원 응급실. 소아과 전문의가 있느냐고 묻자 평일 주간 시간에만 진료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좀 있었는지 아니겠습니다. 그럼 진료는 가능한지 외래 가능하지만 가능하고. 근처 종합병원도 밤에는 어린이 진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을 안내해줍니다. 조금 떨어진 또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종합병원 3곳을 돌았지만 야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동네 의원급 병원인 만큼 응급 상황에서는 종합병원 진료가 절실합니다. 의사단체는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아과 의료진이 구속된 이후 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늘 애들 죽는 거에 전선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무혐의서 하겠어요.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아픈 아이들이 야간에는 응급 상황에서도 왜 소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없는지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일대 7km가 넘는 하천에 유해물질이 유입돼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근 공장에 불이 나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흘러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각종 용수 활용은 물론이고 생태계 지킴이 역할을 해온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박광렬 기자입니다.
강물이 마치 물감을 들이부은 듯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일대를 흐르는 관리천에서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모두 7.4km 구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 색깔이 뭐 염색한 것보다 더한데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몇 킬로 정도가. 앞서 지난 9일 밤 하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8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보관하던 유해물질 일부 에틸렌 다이아민이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식성이 있는 피부 독성 물질로 몸에 흡수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 위험이 있어 취급할 때 보호복과 장갑 착용 등이 요구됩니다. 문제는 관리천은 물론 피해 지점 인근 진위천이 주요 철새 도래지인 동시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만큼 중요도가 크다는 겁니다. 안성천과 합류한 뒤 아산호를 거쳐 서해로 흐르는 만큼 상당 구간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을 정도입니다. 물고기 다 뜨고 악취 너무 심하고요. 어머니가 여기 뭐 60평생, 70평생 사신 분인데 물고기 떠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국가하천인 진위천으로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되면서 당국은 긴급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력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 방제뚝을 설치하는 등 유해물질 확산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방제턱도 설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고 유해물질을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뚝을 샀으니까 이제 제거하겠다는 조치 계획이. 어젯밤 9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와 방화대교 사이에서 차량 한 대가 분기점 안전시설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1명이 다쳤고 도로 일부가 통제돼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경남 합천군 돼지 사육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농장 3개 동이 탔습니다. 이어 충북 보은군 양계장에서도 불이 나 닭 4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어린이 의류나 인형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뜨개질 키트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납이나 노닐페놀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광고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어린이용 뜨개질 키트입니다. 아이들 의류나 인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제품 일부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8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노닐페놀이 검출됐고 다른 2개에서는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1개 제품에서는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습니다. 노닐페놀은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납은 지능 발달을 낮추거나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뜨개질 도안에 따라 만든 완성품도 조사해보니 4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유아용 제품은 얼굴이나 목, 가슴 부분에 끈이 있으면 질식 위험이 있는데 부착한 겁니다. 유아용 놀이개 젖꼭지걸이 4개 역시 질식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놀이개 젖꼭지 거리에 있는 우류 부착 기구에는 아이들이 삼켰을 때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의 공기구멍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한 28개 업체에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몰래 녹음은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교사가 수업 중에 한 발언은 다수 공중이 아닌 교실에 있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만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 학부모가 당시 수업을 참관하던 것도 아니어서 같은 법조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타인 간의 대화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그 아내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박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박수홍 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세무상 잘못한 게 있을지언정 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심위 전원은 9명이지만 현재 여권위원이 4명, 야권이 3명으로 내일 전체 회의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제가시 방심위는 여야 4대1 구도가 됩니다. 여권 위원들은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이창용 한우 총재는 물가 인상률을 볼 때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금리 인하 예측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즉 기업 구조 개선 개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영그룹 측 자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태영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1차 채권자 협의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채권단 600곳 중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상장과 거래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부터 거래가 가능한데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네, 국정입니다. 먼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일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요건을 갖춰 거래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말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에 이를 포괄하는 현물 ETP, 즉 Exchange Traded Product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비트코인 ETF 운영자는 상품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품은 등록된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조건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승인이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 거래 승인의 청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성명에서 위원회의 조치는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ETF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에 대한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라면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계된 위험에 대해서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실제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조치로 비트코인이나 관련주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현재 해외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요. 24시간 전에 비해서 0.8% 상승한 46,492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역시 24시간 전에 비해서
10% 넘게 뛰어서 2,612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ETF 상장 기대감에 이미 오름세가 컸는데 현실화가 되면서 변동폭이 미미해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그동안 오름폭이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상한가를 찍는 등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루어져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회계 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쉽게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물 ETF의 출시로 앞으로는 기관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이나 퇴직연금 계좌 등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관련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Another key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what is still by far the youngest, smallest, and most retail investor dominated of all the asset classes. 예, 다만 현물 ETF 출시는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만큼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 이러한 신중론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근 1년 사이에 160%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쏜 것과 관련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비행 거리를 볼 때 북한이 한반도 실전 사용을 시험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올해부터 2회 당사국이 아닌 2사국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게 된 우리나라 황중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미사일 거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460km였다는 점을 짚으며 북한 원산에서 부산까지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한반도 실전 사용을 시험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From the ROK standpoint, it amounts to a simulated attack. And as these launches provide valuable technical and military insights to the DPRK, 미국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앞으로 더 사용할 것 같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We expect Russia will use additional missiles to destroy more of Ukraine'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kill Ukrainian civilians. 러시아는 발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마저 북한산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미국의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тиражируют заведомо л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аже не удосужившись предупредить об этом своих прямых подопечных. 하지만 2회 당사국으로 참여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장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missile had a slightly larger diameter than the Russian Iskander missile. As the spokesperson said, this missile is similar to one of the North Korean missiles. 중국은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안보리 회의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의 맞불 성격으로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도 다루겠다며 오는 22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인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 때 등장한 미사일을 길이 5m, 사거리 300km 이하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으로 판단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이 유도탄을 전방 군단에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동향을 볼 때 러시아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미 국가 에콰도르에서 폭력 조직이 판을 치는 무법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공포에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길가에 서 있는 차량으로 뛰어갑니다. 총을 든 일행이 도망가는가 싶더니 다음 목표를 찾습니다. 인화물질로 보이는 통을 들고 가더니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지릅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한치는 갱들을 소탕하기 위한 범죄와의 전쟁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 도시인 우아키아스에서는 경찰과 범죄단 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폭력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6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La Policía Nacional ha desarrollado el operativo Contragolpe el día de hoy, en donde se tiene como resultado 12 personas aprendidas, un policía. 에콰도르 최대 도시인 과야킬과 수도 키토 등 전국의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온 극소수의 시민들 외에는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에콰도르는 사실상 전쟁 상황입니다. Se nota horrible. Está muy solitaria la calle, todo eso. Los locales están todos cerrados. Está muy ambiente muy frío, así. Como que hay un COVID nuevo. 일부 갱들은 정부의 비상사태에 맞대응해 전쟁을 선포하고 밤 11시 이후에 거리에 나오면 무조건 처형하겠다며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뇌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돼 치매와 같은 뇌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 속 노폐물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은 이 배출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내 치매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양혜영 기자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 뇌에서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를 손상해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노폐물을 포함한 뇌 척수액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주요 경로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 척수액이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뇌 척수액은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모이게 되고 목 림프관과 목 림프절로 이어지면서 뇌 척수액을 뇌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림프관에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특수 생지를 이용하여 뇌 기저부와 목 부위의 뇌 척수액 배출 경로를 정교하게 시각화하였습니다. 비인두 림프관망이 뇌 척수액 배출 경로의 허브가 된다는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노화에 따라 비인두 림프관망이 변형돼 뇌 척수액 배출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는데 특이하게도 목 림프관에는 노화에 따른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목 림프관에 있는 근육세포의 수축과 이완을 약물 조절로 유도한 결과 일종의 펌프처럼 작동해 뇌 척수액을 쉽게 빼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목 부위 림프관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뇌 척수액의 배출, 즉 뇌 청소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치매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예방과 치료 개발에 새로운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연구팀은 노폐물이 포함된 뇌 척수액 배출 조절을 머리가 아닌 목에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영장류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뇌 척수액 배출 경로를 연구 중인데 생쥐와 비슷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달부터 0세에서 1세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지난해보다 최대 3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0세 아동의 경우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째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대기 정체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높게 치솟은 상태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또 경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 경기와 인천, 충남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며 오늘 낮 동안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밤 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돼서 내일 오전까지 대기질이 악화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낮 동안 전국에 구름만 지나겠고 기온도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5도, 광주 7도, 부산 11도 예상되고요. 다만 하늘이 점차 흐려져서 강원에는 오늘 밤 1cm 미만의 약한 눈이 오겠고 경기 동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 휴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영동 북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동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